오픈소스 인공위성 프로젝트는 제가 2008년에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2013년 4월 19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에서 제가 세계에서는 개인으로선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2008년에 이 세트랙아이에 1년 동안 인턴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은 카이스트인데 이제 그 당시 ICU라고 정보통신부 산하대학원이 있었는데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세트랙아이의 존재를 알게 됐고 세트랙아이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턴으로 원래 인턴은 한 2, 3개월이 맥스인데 제가 1년 동안 세트랙아이에 있다가 저기 세트랙아이에서도 좀 더 회사로 나중에 와줄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저는 이제는 작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작가로 살다가 이번 발표 때 김지훈 차장님이 연락을 저한테 주셨는데 세트랙아이 의장 우리나라에서 항공우주에 관련된 제조업은 세트랙아이를 빼놓고는 논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김지훈 차장님께 추천을 드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의장님을 오랜만에 뵀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인턴을 할 때 저희 팀의 팀장님이셨어요. 팀장님이셨나요? 사업 부분장님이셨는데, 제가 디자인한 회로를 이제 리뷰할 때도 들어와서 같이 리뷰도 해주시고, 하여튼, 그 세트랙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제 회사를 그 인턴하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회사를 다닌 적이 없는데 만약에 회사를 간다면 세트랙아이 말고는 갈 곳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분위기도 좋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회사니까 나중에 한번 꼭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 D-1일입니다. 그 로켓이 발사장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유주 2-1B 로켓에 제 인공위성이 다른 수많은 인공위성들과 함께 같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 로켓을 빌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꼽사리로 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한 비용을 내고 갔었던 거죠. 그리고 비디오랑 사진 찍지 말라는데 굳이 저렇게 오바를 해서 이제 몰래 찍었었습니다. 10년 전이라 많이 젊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발사 당일입니다. 발사 당일에 인공위성이 이제 올라가는 날 춤을 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 앞에서 춤을 췄고 제 뒤에 한 200명 있었는데 그냥 아주 춤을 췄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우리나라처럼 카운트다운이 있거나 태극기를 흔든다라거나 노래 행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언제 발사하지 하고 있는 순간에 올라갔습니다. 2시간 정도. 1년에 저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있기 전에 1년에 70회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위성에 올라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별일 아닌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잠깐만요. 전으로 돌아가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2013년에 인공위성을 쏘고 더 이상은 인공위성은 이제 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감옥에 gat혀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쏜다라고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와이어드 잡지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세계 이것저것 MIT에서 발표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안 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켓이 구해져야 쏘지 그러고 있는데 로켓이 구해졌어요. 로켓이 어떻게 구해졌냐면 프랑스에 있는 업체 제 로켓을 구해주는 업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설마 진짜 구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의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ESA라고 하는 ESA의 부사장이 사장이 못 되면서 밀려나가지고 프랑스 벤처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벤처 회사가 저랑 같이 하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사장이 러시아 분으로 알고 있어서 소유주로 한번 쏴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호준 로켓 구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큰일 났네. 이제 진짜 만들어야 되네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쏘게 됐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개인 작가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요.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제 인공위성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 위성이에요. 아까 이제 세트랙아이에서 되게 이제 많이 올리셨지만 제가 그 사이에 살짝 껴가지고 16번째 이제 우주 물체로
등록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우주물체 등록증을 찍어오지 않았지만 상장처럼 우주물체 등록증을 줍니다. 만약에 인공위성을 쏘게 되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제가 세트랙 아이에서 일을 할 때 인공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조그만한 소형 위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것보다는 더 큰 사이즈였었습니다. 원래 유타에 있었던 그 무슨 셋이었는데 스몰셋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인공위성은 좀 커요. 아주 작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큐브셋이라는 인공위성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가 2008년 이럴 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2007년 이때부터도 4년부터. 근데 그 위성은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쏴준다라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작가로서 생활을 하다가, 왜냐면 개인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계 최초 말고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메이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인이 국가 주도나 어떤 기관 주도거나 기업 주도가 아닌 상황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재미난 상황이 되겠네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데가 큐브셋 개발자 워크숍이라는 곳이. 큐브셋 개발자 워크숍이라는 곳은 이제 샌루이스 오비스포라는 곳에서 매년 4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랑 캘폴리 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만든 학회. 그래서 이 학회에 가게 되면 초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지식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논문이 발표가 되지만 아주 실용적인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계는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위성을 쏠 수 있어 하지만 저기에서 아주 예민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기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타,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이라는 어떤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에 의거해서 미국 사람이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개방적인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품명이라든지 뭐 어디서 무슨 본드를 우주용은 어디서 사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정보는 공유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기억했던 에피소드로 어떤 푸에르토리코라든지 그러니까 완전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씩 불평을 했었어요. 아니 이거는 뭐 니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만드는 거지 저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 뭐 이제 이런 불평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계속 이제 발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조금 사기꾼 같았나 봐요. 개인이 인공위성을 쏜다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꾼 같았나 본데 2011년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드디어 로켓을 구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캘폴리 대학교에 다니던 대학원생이 그 계약서를 봤어요. 그러더니 2012년도 큐브셋 개발자 워크숍에서는 저를 발표 연사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날을 작심을 하고, 야, 이거는 뭐 미국이 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쏘지, 뭐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는 데에서는 장비도 너무나 비싸고, 테스트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훨씬 더 저렴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표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공격당할 각오를 한 거죠. 아티스트가 위성을 쏘면은 그 우주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질문을 저는 예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준비한 거죠. 아주 유창하게. 아니 과학자가 만들면 위성이고 예술가가 만들면 쓰레기인 것이냐? 쓰레기를 누가 정의하는 것이냐? 아니 쓰레기도 버려봐야 치울 줄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되게 유창하게 영어로 준비를 해갔는데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 앞에 할아버지들 다 켄터키 우주센터 막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치더니 제가 그 당시에 티셔츠를 팔았거든요. 위성을 쏘려고. 제 티셔츠를 다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비극으로 끝나야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자체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이제 구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요거는 아까 의장님이 보여주셨던 위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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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g 정도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이제 아주 강력한 LED를 통해 가지고 지상의 그 별똥별처럼 뭔가를 보여주려고 모스 코드처럼 패턴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44W급의 LED인데 그 1제곱미터당 태양이 빛이 들어오는 거의 밝기를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 눈에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만든 인공위성입니다. 근데 사실 저런 기능을 넣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왜냐면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다는 어떤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저한테 목적이었던 거지 저거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 목적이 아니었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면 모두가 기능을 물어봐요.
한국이든 러시아든. 그래서 네 인공위성이 뭐 하는 건데, 난 기능을 안 넣고 싶은데 기능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들을 보면 요거 이제 제가 원래는 왜 퓨전 360을 이제 쓰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SOL로 시작하는 그 개발 CAD 툴을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죠. 아시겠지만 음성 쪽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양성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퓨전 360을 이제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조금 돈이 비싸졌어요. 제가 처음에 쓸 때랑 달리 무료로 하다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몇 년 동안 대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들이 다 나눠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깎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비용이 높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만들게 되면 조립할 때 조금만 틀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위성 저 큐브셋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어떤 치수를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어댑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자 내부 모습인데 바깥을 둘러싸이는 지금 이 갈색 아노다이징 된 것들 보이시죠? 이건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그 바이코누르 현지에서 마지막 인공위성 충전 겸 센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립을 했는데 안 맞아, 이게. 위에서 볼트로 꽉 조였더니 알루미늄이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짝 풀고 이제 다시 체크하는 장면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10주년이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이제 인공위성 전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큐브셋 하시는 대학이나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듈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OBC는 온보드 컴퓨터라 그래서 메인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콤스는 통신 모듈입니다. 제일 어려운 모듈이죠. 435MHz로 통신하는 모듈이었고요. EPS는 파워 모듈. 버금가게 어려운 모듈입니다. 태양광, 솔라 패널의 그 태양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충전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태양광 모듈 중에 하나가 망가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워를 합쳐서 오어링을 해서 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모듈이고, 비컨은 145MHz로 통신하는 모듈. 훨씬 더 저전력으로 통신하는 모듈이었고, 이게 LED 컨트롤러예요. 아까 말한 그 지상에서도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44W급의 LED를 보이게 하려면 그냥 배터리로는 전류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듈을 보면 슈퍼 캐패시터가 2개가 달려있어요. 그게 아니면 44W짜리 의 전류를 흘려낼 수 있는 배터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태양광. 근데 저희한테 가장 어려웠었던 거는 통신 모듈이에요. 왜냐하면 이 통신 모듈은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내가 435MHz의 주파수를 GMSK의 모듈레이션으로 3W짜리 파워 앰프를 달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식이 인터넷에도 없어요. 전 진짜 인터넷에서 잘 찾거든요. 그걸 믿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 통신 모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분도 찾아가고, 프랑스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 하는 분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지구예요. 지구에서 어테뉴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출력을 낮춰주는 장치를 달고, 송신을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왜 고도 600km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내 작은 작업실에서 600km를 만들려면 출력을 낮게 해서 600km에서 오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무선 장치를 만들게 되면 내가 만드는 무선 장치의 출력의 주파수, 첫 번째 하모닉스, 두 번째 하모닉스의 파워 레벨이 되게 낮아서 네가 만드는 무선 장치가 노이즈를 뿜어내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게 한 1억 원 정도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소리 장터에서 40만 원인가 7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론상으로는 이제 얘네들의 측정 범위를 되게 좁히면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주파수의 밴드위스를 폭을 10메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몇 킬로헤르츠 단위로 바라보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는 어떤 그 측정값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전혀 모르는 거
어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 튜닝 값을 찾는 겁니다. 파워 앰프의 튜닝 값을. 블랙아트라고 RF는 불리우는데 튜닝 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 부품을 바꿔. 이거 달았다, 저거 달았다, 이거 달았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되게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인공위성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통신보드의 그 이제 보드 파일인데 잘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뽕 많이 뚫려 있죠. 그래서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며 회로 기판 설계에서부터 RF 설계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오픈소스 인공위성 프로젝트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이제 2층 기판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닫힌 기판을 쓰는 것보다 2층 기판으로만 설계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부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뭐냐면 방사선에 견디는 부품을 쓰는 거예요. 이제 방사선에 견디는 부품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한테 안 팔고 이라크에도 안 팔고 왜냐면 방사선에 견디는 부품을 로켓에서 우주로 날아가는 ICBM 같은 거에도 쓸 수 있는 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에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혹시 제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알려졌다네 다큐멘터리로 알려졌다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인공위성 프로젝트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5년 동안 상용 부품 중에서 우주에 간 적이 있는 부품들에 대한 리스트를 모으는 게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논문을 읽고 예를 들면 논문에 부품명 안 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사진을 공개한 게 있어요. 그럼 사진을 보고 이거 무슨 부품이네? 체크해가지고 그걸 리스트업을 한 거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부품들로만 이제 제 인공위성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당시 이제 하고 싶었었습니다. 10년 후가 지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인공위성을 띄운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그냥 통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드는 유니바디 스트럭처가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설계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에서는 4에서 6층 기판을 그냥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정도의 규모의 위성은 많은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 초소형 큐브셋 인공위성 가지고도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일회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의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보드가 죽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보드가 그거를 대체를 한다라든지 그러다 보니 통신도 너무 복잡하고 테스트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리던던시를 없앤다. 통신은 절대로 내가 I2C는 쓰지 않는다.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캔이나 RS485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아예 솔라 패널을 빼버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달만 동작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솔라 패널을 달아서 오랫동안 동작을 시킬 것이냐. 리튬 배터리만 올려서 1차 리튬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리튬 배터리로만 올려가지고 그냥 한 달 정도 돌다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면 위치 제어가 안 되면 통신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성 같은 경우에는 타원 궤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제 인공위성에는 자석을 통한 수동적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1년 정도 돌면 위성이 빙글빙글 도는 게 이제 안정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자석만 2개를 달아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고 프랑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 인공위성은 지금 당장 통신이 안 되네? 한번 기다리지 뭐. 스위스에 있는 그 로잔공대에서 띄운 위성도 1년 후에 통신이 됐다니까 기다리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야, 네 위성 한 달 후에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타원 궤도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타원 궤도였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궤도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형 궤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600km 궤도에서는 한 10년 정도는 도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수동적인 그 자세 제어 시스템을 넣어서 좀 더 값싸게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우주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풍선이라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를 만약에 두 번째 위성을 만든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